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선업 20년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댓글에 사이가 능력 있는 조선소 용족공인데 직장을 잃고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장인된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조선소 근처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형식적인 이야기로 보이기는 했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는 답글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는 실제로 나아질 거라는 근거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메시지들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통영 거제 지역, 솔직히 아직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률이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역 고용률 내려 꽂히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는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 창출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조선업 같은 그런 업종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한 번씩 저희 채널에서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웬 놈의 제조업이냐고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노동의 측면에서 제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칠어 보이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첨단을 달리는 반도체 회사까지 그런 모든 제조기업들 포함해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학력부터 저학력까지 인력을 다양하게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부터 회계팀, 법무팀 등등 고스펙 인력부터 연구개발팀, 설계팀, 생산관리, 그리고 현장 생산지까지 제조업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인력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또는 능력에 따른 고용 양극화가 그나마 덜한 산업이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업이라는 게 설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 좀 안 좋다고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서비스업이나 IT 업종처럼 사업 철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너 입장에서 쉽게 사업 정리하기가 힘든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다른 업종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설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고용 양극화가 덜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이 이런 특징 때문에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말할 때 핵심 일자리가 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좋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산업 변화에 맞춰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단점이자 약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노동력의 가치가 절하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4차 산업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4차 산업은 그것대로 발전시키고 4차 산업의 발달로 오게 되는 고용률 하락을 커버하기 위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자기 나라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리쇼어링의 핵심은 고용률 높은 제조업이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늘리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5G 쓰고 무인 인공지능 자동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실업자인데. 다른 건 몰라도 캔들스토리 꾸준히 챙겨봐 주시는 분들만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확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조업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아무튼 조선업이라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대표적인 산업이라서 자동화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그리고 일은 힘들지만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 많은 조선업이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조선업에 대한 내용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해서 2부작으로 생각 중인데요. 오늘은 조선업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상식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선업과 관련된 기사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리 좀 알아두고 앞으로 기사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을 다뤄보고요. 그리고 조선업 경기가 앞으로 차츰 좋아질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화물들을 보면 특별한 것 빼고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화물은 상태에 따라서 액체 화물과 고체 화물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기체가 없는 이유는 기체는 저장 효율이 떨어져서 보통 액화를 시키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경우는 액체 화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체 화물 경우는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요. 포장 없이 그대로 싣는 화물이 있고 포장된 규격화된 화물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화물이 포장이 된 규격화 화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화물의 세 종류는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는 액체 화물, 규격화된 포장 화물인 컨테이너 화물,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일반 카고 트럭에 싣는 비포장 화물이 화물의 대표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비슷하게 화물선의 종류도 앞에서 말한 화물의 세 종류를 기준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트럭으로 치면 가장 흔한 일반 카고 트럭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벌크선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다 보면 벌크 제품이라고 들어봤을 건데요. 보통은 개별 포장 안 돼 있고 대용량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대용량 제품을 벌크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물에서는 포장 안 된 화물을 벌크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에 넣지 않고 이동하는 일반적인 화물 대부분을 벌크 화물이라 부르는데 이런 걸 실어 나르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벌크선은 원자재를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 벌크선들의 운임료 상승 하락폭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체크를 많이 하는데요. 원자재 수요가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서 많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고요. 원자재 수요가 많을수록 배가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상 운임료도 올라갈 겁니다. 화물을 옮겨줄 업자랑 화물을 맡기는 업자들 서로가 해운거래소를 통해서 운임료를 치열하게 결정을 하는데요. 영국의 발틱 해운거래소라는 곳에서 이런 해상 운임료의 상승 하락을 지수화시켜서 발틱 운임지수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최근 5년 만에 발틱 운임지수가 최대치를 찍으면서 벌크선을 주로 운용하는 해운사들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발틱 운임지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속단해서도 안 되겠죠. 원자재 수요가 정말 많아져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인데 어떤 이유로 배가 부족해서 운임지수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겠죠. 최근 발틱 운임지수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카고 역할을 하는 벌크선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요. 그 다음은 컨테이너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크선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이동시키는 반면에 컨테이너선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공산품을 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바다의 택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택배차 보면 도는 코스가 거의 정해져 있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잘 아시던데 몇 시쯤에는 대한통운 택배차가 오고 몇 시에는 우체국 택배가 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택배는 매일 똑같은 경로로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컨테이너선이 그렇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는 짜여져 있는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화물에 따라서 나라 따라 맞춰서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그런 택시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에 컨테이너선은 짜여진 노선에 정기적으로 지하철처럼 또는 택배처럼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은 다른 화물선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앞이 뾰족하게 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물동량도 많이 줄은 데다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부를 수 있어서 현재 컨테이너선 업계는 운임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액체를 운반하는 화물선을 유조선 혹은 탱커라고 부르는데 석유 제품 운반선이나 엄청난 크기의 원유 운반선을 일반적으로 탱커라고 부릅니다. 이쪽도 벌크선처럼 현재는 운임이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LNG선이나 LPG선도 탱커가 맞기는 한데 이 배들은 가스 탱커라고 일반적인 탱커하고는 성격이 다른 특수 화물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LNG선은 그냥 별도로 떼고 부를 정도로 특수한 화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을 먹여 살릴 핵심 선종이기도 하고요. 화물선의 종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조선업을 이야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 업황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보면 수주 잔량이 몇만 CGT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은 100평 면적의 빌라 건물을 지었고 한 사람은 100평 면적의 원룸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설되는 면적은 둘 다 같지만 작업량의 차이는 꽤 클 거예요. 서로 같은 한 평이라고 해도 빌라에 비해서 원룸은 배관부터 배선, 샤시 등등에서 평당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평당 작업량도 훨씬 많아지는데요. 당연히 평당 건설비도 원룸 건물이 더 비싸고 공사기간도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비용이나 작업량을 평이라는 면적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짓는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업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쓴다면 조선업에서는 톤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배 무게를 기준으로 1톤당 작업량이 정해지는데 이것도 배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어떤 배냐에 따라서 특정한 값을 곱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0톤 벌크선에는 1을 곱해서 1000CGT, 그리고 똑같은 1000톤이지만 여객선에는 2를 곱해서 2000CGT 이렇게 되는 거죠. 수치가 맞는 건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10척 수주했다고 많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LNG선 몇 척 수주했다고 적다고 생각할 것 없이 그런 선종별 크기별로 작업량 다 감안한 일감의 양이 CGT니까 조선소에서 앞으로 작업해야 될 일감이 몇만 CGT인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7월 기준으로 수주 전량 순위를 살펴보니까 삼성중공업이 88척 517만 CGT로 1위고요. 대우조선이 74척 501만 CGT로 2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보다 한척 많은 75척이지만 CGT로 보면 384만 CGT로 대우조선 501만 CGT에 비해서 100만 CGT 이상 일감이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화물선은 크게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로 나눠지는데 가스 운반선은 특수화물선으로 따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해상 운임지수들을 통해서 세계 실물 경기도 체크할 수 있고 컨테이너선은 다른 배들하고 달리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GT라는 건 선종마다의 작업량을 반영을 해서 조선업의 일감을 표현하는 단위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조선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주는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LNG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 조선 경기가 초호황이었을 때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이전이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날 겁니다.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정도의 사이클로 호황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가 배들의 교체 주기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연초에 자동차 구입이 많이 몰리듯이 배도 비슷한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이 그랬고요. 앞으로 올 2020년대 이후가 선박 교체 시즌으로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0년대 초반에 선박 교체 주기상 호황인 그런 시즌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도 이런 호재가 있을까 할 정도로 큰 호재가 추가로 터졌죠. 바로 중국 호재입니다. 중국이 2002년도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 물동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화물선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던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때 초호황을 누리다가 호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환경규제 관련된 건데요.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들의 운영이나 규칙, 규제, 관리감독 등등에서 선박과 해양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IMO인데 당시 IMO에서 2010년부터 모든 유조선들은 이중선체가 아니면 운항을 할 수 없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유조선들은 선박 외부에 금이 가면 바로 기름이 새버리는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쉽게 바닷물과 직접 닿는 배 외피의 두꺼운 철판 한 장이 기름 탱크 역할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선박 충돌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그게 유조선 외부에 조금만 금이 가더라도 기름 유출로 난리가 났던 거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그런 배라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중선체라는 건 유조선의 외피 말고 그 안에 기름 탱크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혹시나 배 외부에 충격을 받더라도 바다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만든 게 이중선체입니다. 그리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아무튼 IMO에서는 이중선체 유조선이 아니면 2010년부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엄청난 양의 이중선체 탱커들을 우리 조선소들이 수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IMO의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 조선산업 호황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튼 조선업 호황의 끝자락에서 해양 플랜트 투자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심한 조선업 불황이 시작됐고, 지금 역시도 불황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선박 교체 시즌이 올 걸로 업계에서는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즌을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IMO 환경 규제 덕분인데요. 10년 전에 해양오염 때문에 유조선을 전부 이중선체로 교체하라고 했다면 2020년 내년 1월부터는 대기오염 때문에 일정 수준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이건 예전처럼 특정 선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겁니다. 해운사들이 황산화물 배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유황유를 쓰거나 기존에 쓰던 배에 타랑 설비를 달거나 혹은 LNG 연료로 움직이는 LNG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벌크선 이야기할 때 발틱 운임지수가 최근 5년 들어서 최고를 찍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경기가 좋아서 원자재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랐다기보다는 배들이 내년부터 바뀐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개조 작업에 들어간 배들이 많은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인도 쪽에서 철강석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배가 더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던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황산화물 규제 강화가 우리 조선업에 무엇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유황유를 쓰는 방법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기에는 다른 선사와 가격 경쟁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개조해서 타랑 설비를 다는 것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초기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배의 연비가 3에서 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적재 공간을 타랑 설비가 차지하게 되고 특정 타입의 타랑 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항구에 들어온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타랑 설비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LNG 추진선으로 선박을 바꿔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조선업 호황 시즌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LNG 추진선으로 배들이 본격적으로 교체되기 시작하면 LNG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LNG와 관련된 선박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LNG와 관련해서 우리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대충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영상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고 조선주에 관심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영상도 아닙니다. 조선 경기가 좋아진다면 왜 좋아지는지,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2부작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